안녕하세요. 아침의 문을 여는 마켓 시그널입니다. 더 깊게 빠르게 정확하게 여러분의 성공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해줄 저는 정다인. 저는 이은주입니다. 네, 뉴욕 증시 수요일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다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Sell in May, 5월에 뭔가 파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다 할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아무래도 주요 지표 발표가 없다 보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뉴욕 증시 분위기는 그러했습니다.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고 아무래도 개별 실적 발표와 관련돼서 좀 주가 변동성이 나온 종목들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포인트들 짚어봐야 될지 마감 상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의 시그널 어떤 색이었을까요? 네, 신호등으로 보셨듯이 노란색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주요 지수가 혼조 마감했는데 다우 지수가 상대적으로 견조합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수요일장에서도 0.44%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 낙폭을 그래도 반납을 하면서 보합 마감하는 분위기였고요. 나스닥 지수는 0.18% 하락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기술주가 좀 쉬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강자 기업들의 좀 수급이 쏠리는 모습, 그래서 다우존스가 활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전체적인 지도로 수요일장의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대체로 좀 거무튀튀한 색깔들이 보입니다. 크게 오른 종목도 또 크게 내린 종목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서학개미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M7 대표적인 기술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 0.29%가량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애플도 0.19% 상승이었습니다. 애플 관련해서는 소식들이 좀 나왔는데요. 전설적인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가 4년 전에 떠난 뒤 이번에는 1990년대부터 애플과 함께 했던 디자이너 던컨 커가 떠난다고 합니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도 이렇게 소폭 오름세로 마감할 수 있었던 건 중국에서 아이폰 가격이 대대적으로 인하된 뒤 이 3월 판매량이 12% 깜짝 증가했다는 소식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어서 엔비디아 0.16% 소폭 약세를 보였고요. 구글은 1% 넘게, 아마존은 0.4%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메타는 0.9% 강세였고요. 테슬라 1.74%가량 내림세를 보였는데 잠시 후에 특징주에서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디즈니 같은 경우 DIS 강보합 마감을 했는데요. 전날 급락세는 일단 좀 진정이 된 듯 해보이죠. 이 바클레이즈의 실적으로 인한 셀오프는 이미 이제 마무리가 됐다면서 테마파크 영업이익 성장에 대한 우려는 지금 과도하고 오히려 첫 흑자를 보인 스트리밍 사업부에 집중을 해야 한다면서 지금 매수할 때다라며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특징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꼽은 특징주 바로 테슬라입니다. 1.74%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로이터가 미국 검찰이 테슬라가 주행보조 기능과 관련해서 사기를 저질렀는지 관련돼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하방 압력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오토파일럿과 자율주행 시스템을 소개할 때 일론 머스크 CEO가 운전자의 손이 필요 없다라며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사기인지 아닌지를 미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조사는 지난 202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검찰이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주가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이 테슬라를 실제로 기소를 하려면 소비자 피해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머스크 CEO가 그런 발언들을 했다라고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이 과거에도 테슬라 측 변호사는 오토파일럿 관련 소송에서 장기적인 목표를 실현하지 못한 게 사기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반박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두 번째 제가 꼽은 특징주는 인텔이 되겠습니다. 2.22% 하락하면서 수요일장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반도체를 수출한 인텔 또 퀄컴의 수출 면허를 취소하면서 인텔 2분기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4월 25일에도 2분기 가이던스를 한 차례 하향 조정한 바 있는데 2주 만에 또 가이던스가 내려오자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하락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적 때문에 운 기업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버는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죠. 5.7% 크게 내렸는데요. 1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를 소폭 웃돌았지만 손실이 지난해 1년 전보다 무려 4배 가까이 커졌다라는 소식에 주가 급락세로 이어졌고요.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이죠. 쇼피파이는 무려 18.6% 가까운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좋았지만 2분기 가이던스가 실망스러웠던 탓에 이 실망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2분기 매출 성장률 10% 후반대를 기록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창 잘 성장할 때와 비교하면 성장세 둔화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펠로톤도 그렇고 이 쇼피파이도 그렇고 코로나 팬데믹 때 크게 수혜를 입었던 기업들이 지금 엔데믹이 들어온 이후 좀 실적 부진에 그런 늪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실적 시즌 마무리되고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정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괜찮습니다. 1분기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할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말 기준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1분기 순이익 성장률은 3.4%였는데 5% 가까이 생각이 예상이 추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번 분기, 2분기 주당 순이익 성장률 또한 9.8%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월에 예상했던 추정치는 9%인데 그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속에서도 기업들의 이익 성장세가 이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프랑스 은행이죠. 소시에테 제네랄에 따르면 이렇게 기업 이익 성장세가 지속되는 한 올해 말 S&P 500 지수가 5,500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세부적으로 보너스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섹터별로 먼저 순이익 성장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growth, 성장주가 먼저 실적 부진에 탈피해서 지금 실적 성장세 강하게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defensive,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들이, 기업들이 순이익 성장세를 크게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타자는 cyclicals, 경기 민감주가 치고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성장, 방어, 그리고 경기 민감 순으로 치고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펀더멘털의 기초에서 투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흐름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 S&P 500 기업의 컨퍼런스 콜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리세션, 경기 침체가 과연 이 컨퍼런스 콜에서 등장한 기업 몇 곳이나 될까라는 그런 통계 자료인데요. 302번이었던 1년 전과 비교를 하면 이번 1분기에는 지금까지 100곳가량이 이 컨퍼런스 콜에서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만큼 1년 전에 비해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4월 고용 보고서에서 일자리가 생각보다 많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좀 경기가 식고 있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소비 심리도 위축되다 보니까 경기 괜찮나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성장 없이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기업들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줄고 기업 이익 성장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최소한 스태그플레이션만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게 현재 시장 분석가들의 대체적인 중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굿뉴스, 좋은 소식, 호재가 밴뉴스,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 청개구리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한 성장을 기록할 경우 물가를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지면서 시장에 좀 압박이 가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의 발언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수잔 콜린스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로 충분히 움직이기 전까지는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더 많은 자신감을 얻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인데요. 현재 금리가 적정한 상태라고 또 덧붙였던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일단 금리 인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발언은 아니었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국제유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으로 반전했습니다. 0.78% 오름세를 보이면서 배럴당 78달러 99센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금값 같은 경우 0.1% 소폭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수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지볼 샌더스 모리스 회장이 수요일장에 어떻게 대해 분석했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market at this moment is looking for some form of leadership, either fresh leadership, new leadership, or some form of key signal beyond, well, is the Fed going to raise or lower the federal funds rate? The Fed funds rate, I think number one, has been taken out of the equation for any near-term change. And number two, there's some question as to whether or not it's really the most relevant barometer or indicator to look at in terms of which way is the stock market going. So the market is looking for leadership, and right now it doesn't know which way in which to turn to find that leadership. I'm very afraid that some of the indicators say that later in this year, we will enter into a recessionary period. Rates may be cut, but if that's interpreted as concern about the U.S. economy, it's more apt to harm the market than to help it. So later this year, I would be quite cautious, much more cautious in terms of equity involvement. 네, 주요 글로벌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Must Know 5 시간입니다. 연준이 가지고 있는 금리 스탠스에 대한 시장의 의견들이 엇갈리면서 일단 오늘 뉴욕 증시도 한 차례 쉬어갔습니다. 모두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고 그동안 큰 상승을 이끌었던 빅테크도 어느 정도는 누그러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또 여기 개별주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 빠르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는 인텔과 퀄컴의 소식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때쯤 또 이런 보도가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라고 합니다. 인텔과 퀄컴이 중국에 더 이상 수출하지 못하게끔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망과 함께 인텔의 2분기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면서 오늘 인텔을 중심으로 일부 반도체들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화웨이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관련돼서 미국에서는 무역 제한 목록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무역 제한 목록에 이름을 올리면 공급 업체들이 이 회사의 기술이나 제품을 배송하기 전에 별도로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화웨이 제품과 기술을 팔아온 공급 업체들은 그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라이센스를 받아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퀄컴이 있겠습니다. 2020년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화웨이의 구형 반도체를 휴대폰용으로 판매해왔었고요. 그리고 인텔은 지난달 화웨이가 내놓은 첫 번째 AI 지원 노트북의 칩을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결국 수출 허가 취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놓고 앨리스 스테파니 공화당 의원은 이번 수출 금지 조치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또 미국의 독창성을 보호하면서 중국의 기술 발전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번 조치가 인텔에 의존하고 있는 화웨이에게도 타격을 주지만 화웨이와 거래하는 미국 공급 업체에게도 타격을 준다는 것일 텐데요.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가만히 있을 중국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른 조치안들이 나올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향한 칼날을 계속 내세우고 있는 미국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챗 GPT와 같은 AI 기술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죠. 앞서 엔비디아 제품 등 첨단 AI 반도체 대중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AI 소프트웨어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일부 업체들에 대한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는 소식에 인텔이 간밤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다시 한번
하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이미 PC용 칩 반도체와 관련돼서 이 수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감소를 겪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에 이미 한 차례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했고 당시의 시가총액이 110억 달러 정도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간밤 다시 한번 이러한 조치 소식과 함께 인텔의 2분기 가이던스가 하향으로 조정되면서 현재는 전날장에서 2% 정도 가격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정부 제재 소식으로 미국 관련 반도체주들의 앞으로의 모습이 또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정부 제재와 관련된 이슈로 오늘 장에서 하락으로 마무리됐던 종목이죠. 테슬라 소식을 확인해 볼 텐데요. 다시 한번 문제가 된 일론 머스크의 과거 발언들이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검찰이 테슬라 전기차의 자율주행 능력에 대해서 투자자와 소비자를 오도함으로써 증권법상 혹은 전기통신법상 사기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미국 안전규제기관과 법원은 최근 몇 달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및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브랜드 이름 등이 이 기술에 대해 고객에게 잘못된 안전감각을 심어준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오토파일럿이 작동된 상태에서 수백 건의 충돌 사고가 있었죠. 이런 사고들을 조사해 보니까 테슬라 기술에 대한 운전자의 기대와 실제 시스템의 성능 차이에는 심각한 안전 격차가 있었다고 정부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테슬라가 대규모 소프트웨어 리콜을 과거에 실시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나 완전 자율주행은 조향이나 제동, 또 차선 변경을 지원하긴 하지만 완전히 자율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지금까지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보여왔고 운전자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다라고 홍보를 해왔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현재 조사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사실 주가만 놓고 봤을 때 올해 들어서 이미 30% 정도의 테슬라는 가격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4월 말에 중국에 직접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방문을 하면서 주가가 반등을 해주기도 했고요. 또 그때 나왔던 이슈가 바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의 긍정적인 입장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미국 정부에서 관련 기술과 관련된 제재를 걸어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변동성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7% 정도 하락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 반면에서 일본 같은 경우 완성차 업체인 도요타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으로는 최초로 영업이익이 5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는 47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영업이익이 5조 엔을 돌파하면서 전년 동기에서 100% 정도의 상승을 보였다라고 하고요. 영업이익률도 11.9%로 집계가 됐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도 4조 엔을 넘어서면서 100%가 늘어났고요. 역대 최고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제조업 최초로도 4조 엔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도요타는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차 판매가 호조를 보인 데다가 또 엔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반영됐다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1조 엔을 상환하는 자사주 매입을 실시한다라는 발표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도요타의 실적 호조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수요 둔화로 고전 중인 상황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상황이죠. 전기차에 집중했던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차의 수요 증가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바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대차 그룹은 작년에 1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보여주면서 아시아권에서의 자동차 완성차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도요타가 내년 3월까지는 영업이익이 20% 정도 추가 감소할 수 있다라고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회사가 인적 자본에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회사 내 성장을 위해서 앞으로도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분야에 1조 7천억 엔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까지의 가이던스가 조정되면서 오늘 장중에는 도요타가 결국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도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예상보다 손실폭이 크면서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기업으로는 애플의 소식을 확인해 볼 텐데요. 애플이 진행했던 중국 안에서의 파격 할인이 통했을까요? 중국의 3월 판매량이 12%나 급등해준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중국 안에서 아이폰 판매 감소를 겪었던 애플이 주가 하락도 면치 못했었는데 실제로 실적 발표 이후 확인해 보니까 1월, 2월 그리고 3월까지의 판매량이 모두 호조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되고 처음 1월, 2월 이 중국 안에서의 해외 브랜드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감소됐다라는 전망치가 나오면서 대부분이 아이폰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시장이 전망을 했었죠. 하지만 정확히 확인을 해봤을 때는 오히려 중국 안에서의 출하량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여기에 3월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12%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애플은 올해 초부터 중국 안에서 아이폰 판매를 10% 정도 가격 할인을 진행을 해왔고요. 이러한 부분이 실적까지 잘 연결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어제도 단독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사상 처음으로 신형 아이폰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출시된다라는 소식입니다. 한국이 애플의 신형 아이폰 16 1차 출시 국가에 사상 처음으로 포함이 됐는데요. 이 삼성전자 갤럭시의 텃밭인 한국 시장 공략에 애플이 칼을 빼들었다라고 우리는 또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 증권사들도 이 아이폰 교체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면서 관련주들이 또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중국 안에서의 실적도 올라오고 있지만 또 한국 시장도 열심히 공략하고 있는 애플,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이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이었죠. 파산 신청을 했던 FTX 거래소가 드디어 고객들의 자금을 돌려준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 FTX가 파산 신청을 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20,000였고요. 현재는 $60,000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당시 손실을 봤던 피해 고객들이 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게까지는 채권자 대부분이 110% 이상으로 보상을 받아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허용 청구액은 최소 118%의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고 나머지 채권자 같은 경우도 허용 청구액의 100%와 이자를 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2년 동안 이 암호화폐 FTX 거래소에 자금이 묶여 있었던 채권자들이 금액을 돌려받게 됐을 때 일부는 차익 실현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우려와 함께 간밤 비트코인은 1% 정도 가격 조정이 나왔고요. $61,000 선까지 가격은 일단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 함께 확인해봤던 머스트 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마켓 이슈 시간입니다.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뉴욕 증시 수요일장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요일장 또다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시장 좀 관망세를 보이는 듯한 분위기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요일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 3대 지수가 2거래일 연속 혼조세를 좀 나타냈는데 다우존스는 6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소 좀 대조를 이루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1분기 실적 장세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오면서 주요 기술주들의 수급이 둔화되는 흐름을 좀 나타냈는데 엔비디아, AMD가 약보합권에서 하락 마감을 했고요. 테슬라는 1.7%, 인텔이 2.2%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 쇠퇴됐는데 카시카리 총재가 올해 금리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좀 언급을 하면서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일으키는 모습으로 좀 작용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비둘기파의 거장이라고 불리우는 오스틴 굴스비 총재의 연설 등이 좀 예정되면서 이 미국 연준 인사의 금리 정책 기조에 대한 방향성들이 좀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다만 지난 4월 고용 보고서가 시장 전망치를 좀 하회하면서 골디락스 수치를 보였다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떤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장기 물채권이 재상승하는 모습은 다소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 현재 어떤 상승폭들을 좀 더 감안해 보면 그 영향은 좀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굴스비 총재의 연설이 예정돼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연준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미국 증시 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 계속해서 9월로 보고 있을까요? 예. 우선 패드워치의 경우에는 9월과 12월, 우선 4월 고용보고서 여파 때문에 1회 정도가 더 추가됐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9월과 12월에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49.3% 그리고 36.7%로 좀 반영하면서 우선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는데, 그동안 파월 의장이 강조했던 2%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입, 이 부분에 대한 금리 인하를 조금 더 신중하게 좀 결정하겠다라는 기조가 좀 지속되었기 때문에, 다만 좀 긍정적인 것은 초기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됐고, 이에 따라서 선행 지표인 PPI의 영향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계속해서 좀 주시해야 된다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FSD 시스템에 대한 검찰 착수 이슈가 좀 부각이 됐었는데, 단기적 영향으로 좀 작용을 할까에 대한 부분, 과거 2022년도에도 미국 검찰의 수사가 좀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형사적 책임에 대한 혐의를 검토하는 단계다라고 좀 밝혔지만, 이 영향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세 번째 이슈는 미국 상무부가 추가 대중 제재 카드를 꺼내면서 중국의 화웨이에 대한 이 수출 규제 부분이 인텔과 퀄컴의 영향으로 좀 작용했다는 점은 다소 계속 주시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정부가 계속 대중 수출 관련해서 고삐를 조이다 보면 국내 기업에도 좀 고삐를 조일 수 있지 않을까, 제재를 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테슬라발 노이즈 이슈의 경우에는 국내 2차 전지 또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수급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더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그리고 중국의 자율주행 모멘텀이 부각됐던 시점에 노이즈 이슈가 좀 부각됐다는 것은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의 수급 변동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다소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대중 반도체 규제 확대는 미국의 일부 반도체 기업의 실적 영향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데, 향후 미국이 주요 동맹국에 대해서 대중 반도체 규제를 동참할 것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 한국도 관련해서는 좀 영향으로 좀 주목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은 골드만삭스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000에서 $1,100로 좀 상향시켰던 부분은 긍정적인 여파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매파적 기조에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상황들 좀 있지만, 최근 외인의 견고한 매수세 그리고 1분기 실적 장세가 좀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점들은 단기적 수급이 좀 더 완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판단되고 있고, 단기적 이벤트, 바이오 이벤트를 좀 주목하고 있는데, 어제 개최된 바이오 코리아 2024 그리고 5월 말 예정인 미국의 ASCO 바이오 이벤트를 주목한다면 제약 바이오주의 단기적 수급 유입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국내 증시 영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켓 리더들의 한마디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일섭의 메리토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버 엔데믹 속 공유경제 풀악셀 피트 2024 1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어저께 또 장 전에 오늘이죠. 오늘 장전 우버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우버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됐다가 안 되는지, 되면 좋겠다는 사람이 많죠. 여론이 그렇잖아요, 사실. 뭐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지금은 택시비가 워낙 올라서 안 타는 것에다가, 그리고 뭐 뺑뺑이 돌아본 경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안 태워주죠. 그래서 우버가 도입되기를 원하지만 워낙에 업계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세계의 상황과는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제외하고 전부 다 우버. 우리 해외여행 가면 전부 우버나 그랩 이용해서 돌아다니시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전혀 통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우버의 2024년도 1분기 실적입니다. 자, 지금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순손실 같은 경우 지금 순손실이 2분기 연속 났습니다. 순손실이 이번 분기에 6억 5,400만 달러, 주당으로 치면은 0.32달러 순손실이 났고요. 그 다음에 그 작년 동기에는 1억 5,700만 달러니까 주당 0.08달러 손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늘었지만 순손실이 늘어났습니다. 4배 정도 늘어났죠. 그리고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2024년 1분기 늘어났습니다. 지금 좀 줄었죠. 손실이었는데 이익으로 지금 전환했습니다. 지금 여기 세 개의 분류가 있는데 모빌리티가 30% 늘어가지고 55.6%를 차지하고 있고요. 딜리버리가 4% 늘어서 31.7을 차지하고 있고요. 프레이트가 8% 줄어서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게 바로 모빌리티죠. 모빌리티 이게 들어오는 것을 바라지만 전혀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55.6%를 차지하고 있는 거 다음에 31.7이 딜리버리죠. 바로 우버이츠입니다. 우버이츠가 처음에 들어왔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배민 때문에 다 밀려버렸죠. 프레이트는 이제 그 화물 운송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도 커지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앞단에 예를 들어 소비자와 연결되는 이 부분, 여기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도로 지나갈 때마다 맨날 무슨 뉴스 나오죠? 킥보드, 자전거, 공유자전거. 정말 도로 제대로 인도 걸어 다닐 수 있으세요, 지금? 가다가 넘어져서 발 부러지는 사람 많이 뉴스 보셨죠, 지금? 지금 그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출혈 경쟁이라 거의 뭐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 인도에서 보신 분들 많을걸요? 뭐 3번 무료, 5번 무료. 서로 경쟁이 치열하고 자전거는 또 서울 같은 경우에도 다 전국에 이름은 틀린데 서울시는 뭐 따릉이라고 그냥 다 줘버리잖아요. 한강 갈 때 다 빌려 타고 가죠.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니까 수익이 남질 않아요. 수익이 남질 않으니까 어느 부분으로 갔냐? 이 프레이트 부분으로 간 거죠. 화물 부분으로 간 거예요. 소비자한테 도착하기 전에. 소비자한테 가는 부분은 지금 경쟁이 너무 치열해갖고 레드오션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레이트 이쪽을 키우고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전반적으로 소비자라던가 뭐 여행객이라던가 이런 거는 늘고 있고 여기에 지금 모빌리티, 딜리버리, 프레이트 해가지고 당연히 모빌리티가 제일 크고요. 이 지금 예약 건수입니다. 부킹 액수가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자, 이게 다 전년 동기 대비죠. 그럼 2023년도 1분기를 볼까요? 2023년도 1분기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라고 하니 2024년도 1분기면 2023년도 1분기 대비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당시에 모빌리티가 49.1이었죠. 지금 5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빌리티의 중요성이 더 높아졌죠. 지금 오늘 방금 또 뉴스 보니까 펠로튼 인터랙티브랑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캐시우드 언니가 좋아하는 거 있죠, 그거 지금 시가총액이 다 날라갔죠. 그쵸? 화이자는 어떤가요? 화이자, 모더나 시가총액 올려둔 건 다 날라갔습니다. 그쵸? 왜 그러죠? 코로나 때 완전 수혜를 받던. 밖에 나가서 운동을 못하니까 집에서 펠로튼 사이클 타면서 선생님 모니터로 보면서 했던 거. 그리고 밖에 지금 회사를 아예 못 가니까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으로 화상회의를 하고 화이자 백신을 맞고 이랬던 게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죠. 시가총액이 다 붕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운 게 엔비디아와 아마존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건 뭡니까, 우버는? 우버는 반대네요. 그렇죠? 우버는 반대겠죠. 물론 우버이츠라는 딜리버리 부분이 도어대시와 함께 성장을 했지만 아까 구조를 보시다시피 모빌리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모빌리티가 제일 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코로나 팬데믹보다 엔데믹에 유리한 회사죠. 그러니까 점점 이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49.1에서 이번 분기에 55% 돌파했죠. 자, 이 딜리버리 35.1 그리고 프레이트 15.9 여기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시아 지역이 41% 그리고 요쪽 중미 지역 요쪽이 86%. 이 두 개가 가장 성장성이 크죠. 지금 라틴 아메리카나 US, 캐나다보다는 훨씬 더 성장성이 큽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 신흥국에서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도 2023년 1분기에도 그 전분기, 그러니까 2022년도 1분기 대비해서 또 부킹 건수가 20% 늘어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시면은 어쨌든 우버는 등치가 커지고 있다. 덩치가 커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 손실만 없어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업체들은 당연히 이런 수순을 밟아가겠죠. 처음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같이 증가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업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맨 땅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럼 어디다 뭐 가만히 있으면 손님이 오겠습니까?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되니까 그때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성장하더라도 영업이익은 줄어들지만 어느 정도 매출액을 키워넣게 되면 이제 영업이익이 순손실에서 순이익으로 돌아서면서 터닝 포인트가 오죠.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매출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일단 매출이 커져야 영업이익에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분기별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버이츠 부분. 도어대시가 엄청나게 성장해서 도어대시가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버이츠는 그대로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버이츠의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걸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어쨌든 모빌리티보다는 두 번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이 아니라 팬데믹에서 오히려 배달 쪽이 유리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모빌리티가 훨씬 더 많이 커버를 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네, 이제 이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024년도 1분기, 2023년도 1분기 스팟으로 봤죠. 2021년도 4분기부터 보면은 레비뉴 매출 막대기가 뭐 이게 예상치고 이게 실제치긴 한데 어쨌든 막대 그래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덩치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익을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자, 여기서 터닝 포인트 나왔네요. 그렇죠? 아까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는데 초반이어서 계속 적자가 나고 있었는데 여기서 턴어라운드 합니다. 2023년도 1분기, 2분기 지나면서 예상치와 실제치가 틀리긴 한데 어쨌든 막대 그래프가 플러스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죠, 지금. 터닝 포인트가 온 거예요, 지금. 우버가 이익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버가 드디어 이익이 나기 시작한다. 이거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을 보시면요. 자, 그래서 지금 목표가보다는 거의 40% 높은 업사이드를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89.44가 에버리지고요. 제일 높은 거는 103도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요. 그래서 당연히 의견은 스트롱 바이가 나왔고요. 셀은 한 명도 없습니다. 홀드 딱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지금 강하게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요. 자, 그래서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인데, 자, 뭐 아까 전에 말한 종목과 비교해 보세요. 펠로튼 인터랙티브, 여기서 찾아드릴 수는 없어요. 캡처해온 거라. 펠로튼 인터랙티브, 화이자, 모더나,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스. 그거 우리나라도 하나 해볼까? 시젠 이런 거? 뭐 마음이 아파서 못할 수도 있는, 괜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그래프들을 보시면은 어떻게 됐나? 코로나 팬데믹과 엔데믹이 정말 극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완전 반대입니다. 지금 2023년 들어서 아까 영업이익도 플러스로 돌아가기 시작하죠. 기술적인 모습도 여기서 정말 강력하게 올라서 정말 장대 양봉을 뽑았습니다. 이게 월봉이거든요. 하나의 봉이 한 달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여기 2021년도 고점을 돌파시켜버렸습니다. 돌파시킨 다음에 지금 3개월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 고점이 지금의 저점으로 작용하고 있죠. 자, 주봉으로 가면은 좀 더 자세히 보입니다. 이게 먼슬리죠. 위클리로 갔죠. 자, 여기서 지금 장대 음봉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는 지금 50주선으로 해놨어요. 50주랑 200주로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50주선, 50주선에만 닿으면 여기 보시죠. 여기가 턴어라운드 아닙니까? 여기서 항상 막혔었잖아요. 보시면 이 주황색 선에서 항상 막혔죠. 계속 막히다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뚫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저항이 지지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여기서 확인 작업이 이루어졌죠. 저항이 지지로 바뀐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장대 양봉이 생겼죠. 그 다음부터는 여기가 지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지와 저항의 원리인데 지금 50주선이 지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려오더라도 50주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확률상, 그쵸? 물론 블랙스완도 있고 기술적 분석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있어요. 50주선이 깨질 수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아까 재무적인 기본적인 분석을 토대로 그리고 우버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엔데믹의 상황에서 유리한 사업 구조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꽂고 있는 상태에서 기술적인 것까지 더하면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50주선에서 지지받을 확률이 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으로 가시면요. 일봉으로 가면 자 지금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이게 비슷하게 끝났을 거예요. 이게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바로 이제 그 개파락 장전에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버가 제일 첫 번째로 했어요. 그 전날에 월트 디즈니가 첫 번째로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로 장전에 갭 하락을 해서 출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갭이 2개 있거든요. 여기에 하락 갭이 있고 여기에 상승 갭이 있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섬처럼 떴잖아요. 이게 아일랜드 갭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섬이니까요. 섬이죠. 상승 갭하고 하락 갭이 있는데 이게 장군 멍군이 되고 아일랜드처럼 떠버리면은 시세의 반전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근데 시세의 반전인데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해버리면은 그게 또 시세의 반전이 돼요. 그래서 이 아일랜드 갭은 금방 메꿨기 때문에 별 움직임이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또 나왔죠. 상승 갭이. 지지와 저항에서 무슨 여러 가지 이동평균선이라던가 추세선도 중요한데 갭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멍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 상승 갭이 나온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지가 되었죠. 이 상승 갭이 지지가 됐다는 게 여기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여기 하락 갭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또 크게 보면은 아일랜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일봉이란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일봉은 하루에 움직이기 때문에 짧아요. 근데 월봉, 주봉부터 시작한 이유가 있겠죠. 월봉, 주봉 보면은 완연한 상승 추세잖아요. 상승 중 조정이죠. 상승 추세 중 조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봉에서 이렇게 하락 전환에 아일랜드 갭이 떴다고 하더라도 아까 전에 주봉, 월봉에서 지지선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런 모습 있죠. 하락 갭이 떨어져서 아일랜드 갭이 나왔지만 금방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메꾸는 상황이 발생된다. 아까 그런 지지 라인들 있잖아요. 주봉, 월봉에. 그러면 다시 추세 반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저께 실적 발표가 애널리스트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와서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까 전에 1분기 주당 0.32달러 손실이라고 했잖아요. 애널리스트들 예상이 주당 0.22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게 나오느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도 중요한데 플러스로 나오더라도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못 넘으면 쇼크예요. 그리고 플러스가 조금 수치가 절대적인 수치가 적다고 하더라도 애널리스트 예상치의 허들을 넘어버리면 그러니까 못할 것 같은데 조금만 잘하면 혹은 아주 잘할 것 같았는데 조금만 잘하면 이러면 또 예상치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것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0.32달러 손실인데 0.22달러 손실보다 안 좋게 나왔다 해서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아까 보시다시피 추이를 봤잖아요. 영업이익이 영업 순이익 부분이 순손실 순이익 부분에서 순손실이 순이익으로 돌아서는 부분이 추이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추이의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일일의 그 흐름이 더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하락갭이 나왔지만 며칠간 메꾸게 되어서 주봉 월봉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죠. 이 일봉상에서 이런 부분은 많이 나타나요. 매일 하루하루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먼슬리를 보시면 먼슬리를 매일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먼슬리를 머리에 놓고는 있어야죠. 여기서 일단 2021년도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여기 지지선 라인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봉에서 그런 변화가 단기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 큰 흐름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버는 역사적 신고가를 간 다음에 단기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버의 추세를 봤을 때, 그리고 아까 기본적인 재무적인 부분까지 합쳤을 때, 그리고 시장적인 부분까지 합쳤을 때 여기서 기술적 타이밍을 노리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지금 갖고 있으신 분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펠로튼 인터랙티브라는 준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예를 들었는데 완전 반대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선택해야 되는 기업이 있고 엔데믹에서 선택해야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트 디즈니도 원래 그 전에 구조였다면 엔데믹에서 선택을 해야겠죠. 당연히 놀이공원을 많이 나가니까요. 근데 어제 사업 구조의 변화를 보여드렸죠. 이 엔데믹에서 유리한 놀이공원에 해당되는 섹터의 매출 비중보다는 오히려 팬데믹에서 유리한 그쵸 집안에 처박혀 있어야 보는 그런 스트리밍 이쪽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월트 디즈니는 반대로 가는 전체적인 흐름, 세부적인 요소를 빼고 그런 특징을 갖게 되는 기업이 된 반면에 우버 같은 경우에는 우버 이츠도 있지만 이 모빌리티 쪽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팬데믹보다 엔데믹에 유리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월트 디즈니, 우버 딱 했을 때 놀이공원과 우버 이츠를 떠올려 버렸다면 엔데믹이 아니라 팬데믹에 유리한 거 아니야? 했지만 사업 구조의 비중을 봤잖아요.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월트 디즈니 놀이공원 아니고 디즈니 플러스잖아. 그렇죠? 그리고 우버 이츠보다는 우버 저희 드라이빙해서 가는 거잖아. 드라이버들 지금 등록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차트로 기술적 분석으로 타이밍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그것을 매매에 연결하는 방법까지 소개해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도평은 요즘에 질풍가도라는 노래가 워낙에 인기가 많더라고요. 쾌걸 근육맨 2세라고 어렸을 때 투니버스에서 방영되던 그 만화의 노래 주제가입니다. 근데 그 노래의 분위기와 그 노래의 가사와 그 노래의 어떤 기세 같은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버와 굉장히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버에게 어울리는 노래 쾌걸 우버맨의 질풍가도. 정다인의 사인입니다. 이 사인에 또 어떤 내용을 전해드릴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요. 제가 어제 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기사 함께 보실까요? CNBC 기사였는데요. Selling like hotcakes, 골드바가 한국 편의점과 자판기에서 불티나게 팔린다, 엄청나게 많이 팔린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 금 투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편의점에서 판다고 하는데요. 저는 편의점을 자주 가긴 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편의점에서 어떻게 팔고 있나 봤습니다. 그 사진도 함께 보실까요? 이렇게 자판기가 편의점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금액대의 골드바를
선택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이렇게까지 금을 살 수 있도록 편의성을 좀 높인 이유는 금이 그만큼 인기가 많고 잘 팔리고 있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세계금협회의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골드바 또는 골드코인 수요가 올해 1분기 전년 동기보다 27% 증가하면서 5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2년여 만에 가장 가파른 수요 증가라고 하는데요. 왜 수요가 증가했을까요? 일단 세계금협회는 젊은 투자자들이 자산 다변화와 또 해지 수단으로 금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산 다변화 또 해지 수단, 불확실한 시대에 해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또 다른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등 경제 불확실성이 클 때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을 찾기 때문에 실물 금 소요가 높아진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요새 원화 가치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국내 투자자들이 실물 금, 안전자산을 찾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금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김에 금 투자 제대로 하는 게 좋겠죠? 금 투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금값 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값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달러와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그 둘의 상관관계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전자산이고요. 금도 역시나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사람들이 시기가 좀 불안정하다 할 때, 경제가 좀 불확실하다 할 때 찾는 게 바로 이 안전자산들인데요. 그런데 달러는 이자를 낳을 수 있다. 은행이 예치해두면 달러는 이자를 주는 대신 이 실물 금은 오직 시세 차익만 얻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는 지금 달러 인덱스, 달러 가격과 또 금 선물 가격을 비교해 놓은 차트인데요. 보시면 파란색 선이 달러고요. 그리고 노란색 선이 금 선물 가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보통 반대로 가는 경우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금값이 올라갈 때 달러 가치는 좀 하락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또 달러 가치가 올라갈 때는 금값이 하락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죠. 보통 이렇게 다 반대로 가는 흐름들을 보이는데 왜 반대로 가는 걸까요? 일단 국제금거래시장에서는 달러로만 거래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는 달러로 금을 매수하는 것이 좀 다른 기본 통화가 달러가 아닌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게다가 달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에 예치할 경우 이자까지 주는데 금은 그런 이자를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 국제금 거래 시장에서 달러가 강세일 때 금 매수세가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일 때는 금이 좀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매수세가 약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요. 달러가 약세일 때는 당연히 금 사기가 더 쉬워지겠죠. 부담도 덜하고요. 그래서 금 가격이 올라가면서 달러 약세, 금 가격 상승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관관계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달러도 강세인데 금값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원래 같으면 반대로 가야 하는데 달러 그리고 금값 모두 함께 움직이는 추이 확인이 되시죠. 왜 이런 상관관계, 원래 통상 같은 반대적인 관계가 깨졌냐. 연준이 긴축 정책을 시행하면서 달러 유동성 그리고 공급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달러가 강달러, 달러 가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동시에 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 부채가 심각하다 보니 결국 미국 경제도 힘들어지면 달러도 휴지 조각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한켠에 자리 잡고 있고요. 또 최근에 전쟁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지정학적 이슈가 불거진 만큼 역시 어느 시대에서든 믿을 건 금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달러 강세 또 금 강세가 동시에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달러와 금 이 관계만 가지고 각각의 가격을 예측하기보다는 이렇게 각각의 가격을 움직이는 이유들, 그 이유에만 초점을 맞춰서 가격 흐름 체크를 하는 게 요새에는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수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그럼에도 나는 금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법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금을 그냥 사시는 겁니다. 금을 골드 바로 사셔도 되고요. 아니면 귀금속, 금붙이로 뭐 반지, 목걸이 이런 형식으로 구매를 하셔도 되죠. 하지만 이렇게 실물 금을 가지고 있다 보면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사고 팔 때 수수료가 붙기 마련입니다. 괜히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죠. 그리고 금 가격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나는 이만큼만 사고 싶은데 어떻게 구매할 수 없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거래하기가 편하지도 않습니다. 들고 다녀야 하니까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바로 신탁회사가 되겠습니다. 실물 금을 대신 사고 팔고 그 이익들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금 가격이 보시면 하늘색 선인데요. 이 노란색 선도 신탁회사 주가입니다. 보시면 금 가격을 굉장히 잘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대표적인 신탁회사 두 가지 여기 적어놨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금에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라면 나는 금강회사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금을 채굴해내는 회사들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다만 금이 단기간에 채굴되는 것이 아니고 또 탐사를 시작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현장이 생산적인 금 광산으로 탈바꿈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는 따릅니다. 다만 생산적인 채굴에만 성공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금 시세를 따라가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금광 회사들 아래에 적어놨습니다. 또 이어서 금 스트리밍 또 로열티 회사가 있습니다. 좀 낯선 이름일 수가 있는데요. 금 스트리밍 회사란 미래 시점의 고정 가격으로 특정 광산에서 금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대신 금광 개발에 투자를 한 회사가 되겠고요. 이 로열티 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광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일정 % 갖겠다라는 계약을 맺고 금광 개발에 투자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돈 대줄 테니 나중에 금 채굴하면 그 이익 떼줘라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적인 이 스트리밍 또 로열티 회사도 아래에 적어놨고요. 왜 이 회사들의 주가를 제가 한번 살펴봤냐면요. 방금 보셨던 금광회사와 비교를 하면 좋기 때문인데요. 금광회사 같은 경우에는 금 시세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현장이 실패할 경우에 대한 리스크도 안고 갑니다.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 스트리밍 또는 로열티 회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했던 부분만 좀 손실을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을 띱니다. 보시면 베리골드가 금광회사의 주가고요. 프랑코 네바다가 이 스트리밍 로열티 회사의 주가입니다. 보시면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을 스트리밍 회사의 주가가 더 잘 따라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금 시세가 완전히 높을 때는 금강회사가 훨씬 더 유리하겠지만 시세가 좀 안 좋거나 불확실할 때는 스트리밍 또는 로열티 회사가 좀 더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회사들을 상대로 엮어놓은 ETF도 있으니까요. 금 투자 똘똘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일부 월스트리트 사인즈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 수요일장 리뷰를 해봤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 증시가 큰 방향성 없이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미증시 분위기가 다시 한번 그러했던 만큼 오늘 개장은 어떻게 될지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2부 코리아 마켓 사인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